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화려한 부활입니다. 윤석열 사단, 소위 추미애 박범계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대거 좌천됐던 검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누가 부활했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본격적인 수사가 재개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수석,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동한 채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를 찾았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취재가 됐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꼽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키워드, 귀환, 화려한 귀환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좌천됐던 소위 살아있는 권력을 겨눴다, 수사를 맡았다가 좌천됐던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정부에서 좌천당했던 윤석열 사단, 검찰 요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다음 날 간부 인사가 있었고, 검찰총장 대행 대검차장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의 송경호, 검찰국장의 신자용. 그러면 원래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었던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났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제는 활짝 피고 좋았을지 모르지만 화무시비롱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통합. 단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의 키워드는 이 통합입니다.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5월 광주와 굳게 손잡다. 사진 보시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서 유공자들과 또 유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무리한 행진곡도 크게 재창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행보를 두고 호남에서도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통합 행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적어도 호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써서 고친, 지우고 쓰고 고친 표현도 화제가 됐습니다.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기술동맹. 내일 누가 찾아옵니다, 한국에. 누굴까요? 조선일보 8면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군사동맹, 경제동맹, 이어서 기술동맹이 추가될 거다. 미국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 용산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미의 군 자산, 정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ICBM 미사일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이 국면을 컨트롤하겠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시험대. 어떤 시험대일까요? 한겨레 신문 6면입니다. 막오른 표심 경쟁.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길거리가 유세 소리로 시끌시끌합니다. 여당은 허니문 효과를, 야당은 일꾼론 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는 전국구 선거입니다. 과연 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 경기, 충남, 인천에서 승패가 좌우될 것이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 대형 미디어월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국민의힘 법사위의 스타 국회의원 전주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직구쇼 출신의 대권 주자 민주당 정무위의 스타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기자 출신의 대학 교수 한신대 김수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또 특별히 양당의 또 법사위와 정무위의 스타 국회의원 두 분과 돌직구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할 텐데, 화려한 부활, 한동훈의 진격, 이런 표현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공개하겠습니다. 소위 윤석열 사단, 좌천되고 한직으로 발령났던 오랜 인고의 시간 끝, 검찰 요직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한동훈의 진격이라는 제목 붙였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생각해보면 전날 취임사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이 취임사의 이 대목이 검찰 인사에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법무부 동료 공직자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공직자를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듭시다. 소신 있는 공직자들을 부당한 외풍으로부터 지켜내겠다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외풍, 예컨대 외부로부터의 어떤 강한 바람 때문에 멀쩡히 잘 있다가 한직으로 날려가거나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좌천됐던 검사들이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한동훈 취임 하루만 돌아온 윤사단. 법무부, 최근 검수한 바 개정안 통과 과정에 지휘비 공백 등 인사 수요가 있었다. 고검장 등 37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이원석, 서울중앙지검장의 조국 수사를 총괄했던 송경호, 법무부 검찰국장의 신자용,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빅3 요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공통점은 추미애, 박범계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좌천됐던 인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한동훈 장관도 4차례 하한직, 소위 하한직으로 좌천된 바 있습니다. 자, 결국 외풍에 의해서 소신을 지켰던, 하지만 좌천됐던 검사들을 다시 원대 복귀시켰다. 이게 법무부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네. 20년 넘게 판사 생활 법조인으로 하셨잖아요. 네. 자, 이번 검찰 인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외풍으로부터 지켜주겠다라는 취임사와 뭔가 이제 좀 매칭이 되는 대목도 있는데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검찰 인사가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사위에서 2년 동안 봤던 검찰 인사는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권력 수사를 하면,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권력 수사를 하면 좌천이에요. 그리고 권력 수사를 뭉개면 승진, 영전. 그게 공식입니까? 인사 네. 공식이었다? 2년 동안 봐왔던 그 인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동안의 권력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좌천됐던 인사들이 다시 뭐 정상적으로 요직으로 온 것은 굉장히 저는 자연스러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친정권, 문재인 친정권 인사들이 사실 뭉갠 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제 보는 것이 김태훈 그 중앙지검 4차장이 이번에 또 고검으로 전보가 됐는데요. 이 4차장이 이제 그 관할했던 수사 중에 대표적인 게 대장동 수사죠. 대장동 수사가 네, 있었어요? 저희가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대장동 수사가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김태훈 차장이 이번에 바뀌고 또한 또 새로운 그러한 또 4차장에 옴으로써 저희는 좀 대장동 수사가 예. 제속도를 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당 전주혜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예. 지난 2년간 이 검찰 인사의 공식 아닌 공식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를 하면 좌천, 그 수사를 뭉개면 승진,
이었다라는 예. 비판과 함께 비정상이 그리고 정상화다라는 해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한- 잠시만요. 예. 자, 그럼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법조계 출신도 아니고 예. 법사위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일반인의 시선으로 좀 보자고 그러면 그 누가 그렇게 볼까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까요? 왜 하필 비정상의 정상화는 윤석열 사단, 윤석열 측근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이 다 요직에 가는 게 정상화인가요?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면 좋은 자리 가는 그런 인사 그런 거 더 이상 안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사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 징계를 해야죠. 징계를 해야지 왜 그런 분들은 좌천시키고 나친한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힙니까? 그게 정상화인가요? 이게 공정인가요? 예. 저는 뭐 검찰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동의되지 않습니다. 대장동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예. 누구를 노리고 있는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글쎄요, 뭐 적절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립적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 대단히 주관적인 이렇게 들리고 우리 뭐 소신을 가진 공직자들 지켜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정부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필 왜 내 측근이냐고요. 내 측근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없어요. 검찰에. 에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저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예. 수사 잘하는 검사들 수사 일선에 내세우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다 왜 인사권 쥐고 기획권 쥐고 이런 자리로만 자꾸 이렇게 가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정치적인 어떤 발언들로 이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거나 또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는데 집단적으로 그렇게 수천 명이 이렇게 나설 수 있도록 앞장섰던 그런 분들이 요직에 가는 게 검찰의 중립화, 독립화에 무슨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시작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생각은 내 측근만 요직에 배치하는 게 무슨 정상화냐라는 강한 반발. 자, 계속해서 이야기 좀 들어볼 텐데 그럼 전주혜 의원님 자연스럽게 추미애 전 장관, 박범계 전 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소위 학살 인사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고 네. 검찰 인사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단행한 이 인사가 자연스럽게 비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가 더 좋냐, 뭐가 더 나쁘냐, 뭐 비단 이런 단순한 문제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비교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존에 검찰의 역할은 정말 범죄를 정확히 수사해서 책임질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그것이 예. 검찰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제 인사에서 좌천된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서부지검장 과연 이 분들이 어떠한 그런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승진시킨 검찰 인사들.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죠. 거기에 대한 저는 당연히 인과응보성의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얘기하신 이제 박용진 의원님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은 이것 때문에 결국 검수완박을 민주당이 그렇게 서둘렀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 인사가 정상화됨으로써 그동안 뭉개놨던 권력 수사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을 민주당이 그렇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야반조조하듯이 검수완박법을 꼼수에 꼼수를 더해서 이렇게 밀어붙인 예.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다고 해서 또 편향적인 인사가 이게 좋은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결국은 결과로서 이번 인사가 어땠는지를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중책에 오르신 분들이 정말 공정하고 중립성 있는 이런 중립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또한 그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시고 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떤 한쪽 편을 드는 검사가 영전한다. 이거 저희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제대로 수사하는 예.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는 그런 인사 시스템이 돼야 된다.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권 초기인 만큼 이제 그 총구가 결국은 그동안의 전 정권에서 했던 수사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제대로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뭐 어느 쪽 이중잣대로 저희는 인사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전주혜 의원의 재반박은 그럼 문재인 정부 인사는 잘한 인사냐? 수사하던 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반박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승진했던 시각에 따라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를 뭉갠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었던 인물도 있습니다. 소위 문재인 때 잘 나갔던 검사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성윤, 이정수, 심재철, 이정현. 신라젠 취재 의혹, 윤석열 징계 등을 주도했던 반윤 검사들은 법무연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좌천됐던 법무연수원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한준호 민주당 혹시나 했던 우려가 역시나 어김없는 막장 인사. 윤석열 사단의 검찰 장악을 위한 속도전이다라는 비판도 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박용진 의원에게 발언권을. 그럼 전주혜 의원이 지금 재반박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인사 얼마나 잘했냐? 지금 이분들 살아있는 수사 뭉갠 건 아니냐라는 반론이에요. 제가 법사위 출신도 아니고 법조계 출신도 아닌데 계속 그 말씀하세요. 검사 이름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예. 한동훈, 송병호, 이복현입니다. 엄청 칭찬 많이 했습니다. 언제? 그 국정농단 수사할 때, 그리고 저한테는 정말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은폐 사건, 삼바 문제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하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 이거 정말 어려운 수사였어요. 그리고 엄청 주저주저하는 수사였는데 저는 재벌 총수 일가 앞에서 직진하는 검사들 봤어요. 칭찬 많이 했습니다.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혜 의원님은 기억하실 텐데요. 저희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을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승진시킬 때 내부에서 엄청 반대와 비판 많았습니다. 그 내용이 뭔 줄 아실 거예요. 특수부 라인, 특수통 여기만 전부 다 요직으로 전진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사단이 다 앞서 나갔었어요.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 검찰에 저도 잘 모릅니다만 특수부 말고요. 정말 우리 민생 문제를 담당하는 형사, 마약 이런 담당하는 폭력 관련 담당하는 그런 검찰들이 오히려 90%가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승진해서 배제되고 저렇게 특수부만 전진 배치시키면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내용 경우 우리 계속 비판했어요. 의총에서도 나왔고 법사위에서도 아마 질문이 오고 가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아예 이게 비정상이 정상화야 이러면서 특수부가 요직을 다 차지하는 게 정상화예요? 그럼 나머지 민생 문제에서 정말 형사 문제, 마약 관련 담당, 민생 안정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일선 검사들은 다 이렇게 배제돼도 돼요? 이게 맞아요? 이거 틀리다고 저희는 여당 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수사하세요. 저는 범죄 있는 곳에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하고 중수청도 수사하고 공수처도 수사하고 다 달라붙어서 수사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왜 좋은 자리는 내가 아는 사람만 하냐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예, 지금 여야 상당히 흥미로워요. 오늘 매우 흥미롭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 다시 재반박. 아니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 인사권자가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인사권자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지금 이번에 어제 인사 났던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을 인사한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인사한 게 아니에요. 안 그래서 좋다고요, 박용진 그래서. 의원님 말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사 잘못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정부 시절에 여당 의원들이 비판했다고요. 근데 왜 지금 여당은 만세 다 잘했다 이게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하시냐고요. 이거 정상화가 아니에요. 비정상이 잘못된 것이 더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옹호하시는 건 여당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법조계 출신 법사위원으로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이에요. 예, 자, 두 분 치열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승진시켰던 인사,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 뭉개려는 사람들 아니었느냐. 그 사람들 좌천시키고 그때 수사하던 좌천됐던 검사들 복귀시킨 게 뭔 잘못이냐. 잘된 거다라는 입장. 반면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 사단 측근들만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편향된 인사가 아니냐, 잘된 인사냐. 현재 여야가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 한 장면이 있어요.
조국으로 맞붙었던 두 검사의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양석조 검사와 심재철 남부지검장 당시 조국으로 붙었던 두 검사. 2020년 1월 한 상갓집에서 조국은 잘못이 없다. 조국은 무혐의다. 라고 주장했던 심재철 당시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상갓집에서 당신이 검사냐? 라고 항명을 했었던 양석조 검사. 이후 대전고검으로 좌천된 바 있죠. 좌천된 양석조 검사가 심재철 검사의 후임인 남부지검장으로 이번에 승진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기억나요? 상갓집에서 조국은 죄 없어, 조국은 무혐의야 라고 말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자 그 밑에 있었던 검사가 그러고도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명하고 그 이후에 좌천됐었죠, 아마?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그때 한참 조국 그 사태 말하자면 조국 사태로 아주 전국이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사실 그때 이제 한 상갓집에서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에게 이 양석조 검사가 이제 심재철 부장이 조국은 무혐의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검사냐라고 얘기를 해서 소위 상갓집 항명 파동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때 굉장히 뜨거웠어요. 굉장히 뜨거웠고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태다라고까지 이제 얘기했거든요. 추태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좌천을 결국 당했습니다. 당신이 검사냐라고 말한 사람 좌천. 좌천이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예. 그 심재철 지금은 그러니까 법무원선에 가게 됐지만 이제 남부지검장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다시 이제 양석조 검사가 가게 된 겁니다. 조국은 무혐의다 했던 사람이 남부지검장으로 당시에 승진했는데 요분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으로 가고 지금 가게 됐죠. 당신이 검사냐라고 한마디 했다가 좌천됐던 사람은 다시 남부지검장. 고후임 고자리로 갔다 그렇죠. 남부지검장. 그러니까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도는 것인데 예. 사실 뭐 지금 양 당에서 굉장히 뜨겁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딪히고 계신데 뭐 두 분 다 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상화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그 전 정권에 대해서 어쨌든 권력 수사를 했던 능력 있는 검사들이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이 줄줄이 됐었죠. 그게 예.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났었고 그거에 대한 비판도 상당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시금 수사할 수 있게끔 요직으로 이제 배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특수통 검사들 그리고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요직에 전면 배치한 것은 결국 싸우자는 얘기 아니냐. 굉장히 코드 인사고 검찰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 사실 민주당의 업보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일반 국민이나 언론은 그런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수 있어도 민주당의 업보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할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워낙에 코드 인사 심하게 했고 예. 권력 수사를 방어하라고 요직에다가 전 친정부 인사들을 계속 이제 이제 포진시켰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서 민주당이 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능력 있는 검사들을 요직에 배치해서 수사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이분들이 공정하게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제 그 보복 수사 아니냐라는 프레임에 이제 갇힐 수가 있어요.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도 정치적으로 계속 흔들어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인사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결국은 너네도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럴 거야라는 이런 식의 지난한 똑같은 싸움이 결국은 계속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 지난 정부 때 수사가 개시가 됐지만 스톱됐던, 멈췄던, 줄줄이 멈췄던 수사 사건들이 한 조간신문에 나열돼 있어요. 꼬리 자르기 의혹을 받는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 서울중앙지검 담당.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된 50억 클럽 의혹,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원지검, 옵티머스 라임 수사, 서울 남부지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서울고검. 박성일 변호사님, 이 사건들이 지금 용두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재개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재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 검찰의 인사가
전형적으로 수사를 온전히 담당해왔던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됐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죠. 인사권을 행사하는지 여부와 불문, 정권이 달라지면 그 전에 협조하지 않던 참고인들이 자연스럽게 협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 정권에서 막혀있던 수사의 혈맥도 뚫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애초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직접 칼을 쓰지 않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전보됐습니다. 그렇지만 칼을 쓰는 자리에는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전면 배치된 상황입니다. 예. 특수통 검사들은 어디에 칼을 쓸지 살펴보고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검사들입니다. 형사, 즉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판,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은 요직 등용에 배제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인사권은 결국 앞으로도 검찰이 직접 칼을 쓸 것이고 칼을 쓰는 범위가 상당히 늘어날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전 정권에서 막혀있던 수사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적 지지를 얻은 이유는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단호하게 펼쳐왔기 때문입니다. 전 정권뿐만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여야 국민적 지지가 올바르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박성배 변호사님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전 정권을 향한 수사들이 줄줄이 막혔던 건 사실이다. 그게 어찌됐든 공정하게 재개돼야 하는 것은 옳다라는 박 변호사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인사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 발언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쁜 놈 잡는 게 검사다. 나쁜 놈 잡는 게 검찰이다. 한동훈 장관께서는 검찰 시절에 나쁜 놈만 잡았습니까? 나쁜 놈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신 것이 그렇게 장관다운 표현이었는지 국민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나쁜 놈 발언은 국민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 발언 뭐였죠? 다시 한번 한동훈 장관의 나쁜 놈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은 몇백 년을 이어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후보자 내정 후 13일에 했던 발언이었군요. 나쁜 놈을 잘 잡으면 된다. 이런 말도 있었죠. 한동훈 장관이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들 뿐이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나쁜 놈들 발언과 검찰을 두려워하는 자는 범죄자들 뿐이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물론 인권과 절차를 지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할 일을 제대로 합시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자, 여야 두 분 의견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이 같은 발언들 국민 협박이냐 아니냐? 전주 의원님. 제발이 저리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 협박이 아니라 제발 저리. 아니 왜 그게 협박으로 들리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왜 검찰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하는 얘기는 검찰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식어가 있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 예. 굉장히 저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제대로 일을 해야 이제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은 범죄자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동훈 장관의 말은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범죄자를 제대로 수사하겠다. 사실 그러한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그게 공정사회고 또한 제대로 된 법치 국가죠. 그리고 사회 정의 실현이 바로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이제 이런 그 발언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민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보복 수사로 보이는 과잉 수사로 보이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되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사실
그러한 좀 걱정도 앞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법무부는 또한 검찰은 정말 공정하고 또한 중립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제대로 된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런 목표를 정하고 또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이런 수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들로부터 정말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것을 당연히 하지 예.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제발 저린 것이다. 전주혜 의원님의 의견. 자,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번 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갔을 때도요. 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제 입장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 예, 뭐 보수 진보 가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당 야당 가릴 게 어디 있어요? 돈 받아먹은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 관련해서도 수사하라. 예. 대장동 관련해서 우리 그 당시 여당 관련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좌고우면하지 말고 다 잡아들여라가 토론을 통해서 연설을 통해서 입장문을 통해서 제가 냈던 당시에 이재명 거였습니다. 후보에게도 대장동 의혹 많이 질의하셨죠. 적극적으로 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 못하면 민주당이 다 망한다. 예. 이것도 제 입장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검찰이 모든 정의의 기준입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라든지 후보자 시절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근데 너무 웃긴 게 하나 있어요. 검찰 반성할 거 없으세요? 재벌 총수들 앞에서 꼬리친 게 누구예요?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다 빼주고 수사 안 한 게 누굽니까? 편향 수사, 정치 수사 검사, 예? 스폰서 검사, 먼지털이, 별건 수사, 온갖 불미스러운 일을 다 만들었다고 대한민국 검찰 아니었어요? 예. 마치 지금 검찰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 옳은 일을 해왔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저 특수부 중심의 사고방식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몇몇 정치검사들 그리고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서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고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벌 총수 일가들 그들의 썩은 냄새 나는 것들 다 묻어주고 덮어줬었던 사람들이 검사들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검찰 옷 벗고 나서 그 재벌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로펌 가서 그들 엄호하고 자기 후배들한테 수사 못하게 하고 다 검찰 출신들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부터 하시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검사가 특수부 출신이라 자꾸 저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몇몇 정치검사와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대다수 90%가 넘는 정말 양심적이고 일 잘하는 검사들이 욕먹었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 거 공감해요. 예. 죄진 놈 싹 다 잡아들여야죠. 그 누가 뭐랍니까? 그래서 경찰도 수사하잖아요. 경찰도 수사 역량 더 강화하도록 저희가 수사권 조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도 만들잖아요. 그리고 중수청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특수부가 한동훈 중심으로만 다 그 정의를 다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만한 태도예요. 틀렸어요, 그런 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시기 검찰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거기에 마치 자기들이 정의의 기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 그거 동의하는 국민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런 인식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자기들 중심으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숱한 피해를 양산하는 그런 정치검찰의 태도를 반복할까 봐 두렵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 그 자체로도 화제가 됐고 한편 이 취임식 영상이 100만 뷰를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오늘 많습니다. 한 시사평론가는 이건 명백한 한동훈 현상이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도대체 100만 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누적조회수 뭐 100만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정당한 소신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함께 일합시다. 아, 이 사람이 참 신원섭판이라고 하나? 이제
이제 뭐 외모나 언변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 깔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듣던 한동훈인데 직접 보니까 뛰어나네. 아니 뭐 당신들 했던 사람들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문제야. 팬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팬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의혹들이라든지 그런 부적격성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정치 분석가는 뭐 외모, 깔끔함, 전문성 그리고 민주당이 했던 인사들에 비해서 이 사람이 훨씬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100만 뷰가 넘어서는 한동훈 현상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같은 쇼에 나왔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팬덤은 분명히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던 대목이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확실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 그냥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사실 저희 언론들 입장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는데 취임사를 뭐 생중계하거나 분석하는 일도 잘 없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또 100만 뷰가 넘어섰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기억에 남는 뭐 법무부 장관 취임식, 취임사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동영상이 그 1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히 한동훈 팬덤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정치인들 혹은 이런 정부의 어떤 인사들에 대한 팬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한동훈 팬덤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좀 포퓰리즘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또 이제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팬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 팬덤이 저는 그렇게까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너무 영웅주의로 변질될 우려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팬덤을 만든 게 그럼 누구냐라고 할 때는 민주당이죠. 그리고 전 정권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전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좌천을 당했고 그리고 화려하게 복귀를 했죠. 정권이 바뀌면서. 그리고 특히나 그 청문회 때 만약에 민주당에서 굉장히 그 공격을 잘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부적격한 인사다라는 걸 잘만 보여줬다면 이 드라마는 아마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점점 더 흥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이모나 한국 3M이나 고성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계속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잘 대응하고 대답하는 걸 들어봤더니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게 대답을 하네라는 것들을 계속 부각시켜준 게 누구냐면 민주당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 드라마, 이 팬덤을 만든 팔알은 전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지금 이 팬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모쪼록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팬덤에만 휘둘리지 않고 좀 공정하고 그동안 많이 비틀어져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바로잡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수영 교수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수석, 국회의원, 여당 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 시민분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지 오늘 취재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사실 남아 있습니다. 총리. 총리.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총리가 아직 없죠? 직접 쓴 통합부처 총리 인준, 기류 변화가 과연 민주당에서 감지되고 있는지 우리 또 민주당의 핵심 박용진 의원 통해서 한번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을 하면서 출근길에 역시나 기자들과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죠.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 현재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한동훈 장관 임명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 일부에서 총리는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인데요. 총리 공백 상황도 근데 내일 표결 관련해서 혹시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혹시 야당에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혹시 있으실까요? 상식에 따라서 잘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덕수 총리의 운명은 내일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내일 민주당 의총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 계신 박용진 의원은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 한번 이따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제 집무실 특별기차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고를 쓰고 고치고 쓰고 지우고 하는 과정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5월) 정시는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기념사를 무려 7번이나 직접 쓰고 지우고 퇴고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뭘 지우고 뭘 넣었길래 함께 보시죠. 결국 이 말이 즉흥 발언으로 어제 연설에서 나왔죠. 어제 제가 이 기념사를 생중계 방송 진행해 드리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저 대목을 들으면서 이건 사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했던 취임사 원고에서 없었던 부분이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즉석에서 추가를 했거나 KTX를 타고 내려오면서 집무실에서 즉석에서 고친 내용 같다라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부분이 즉흥적인 발언이었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어제 저희 방송 이후에 나왔습니다. 직접 퇴고했던 부분이었고요. 자유정의 진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이다라는 마지막 연설문의 마지막 발언이 결국 퇴고 끝에 7번 퇴고 끝에 현장에서 즉석으로 추가됐던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열차에서 여당 의원들 몇몇과 윤석열 대통령이 조찬을 했습니다. KTX 타고 내려오면서 도시락을 함께 먹은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전주의 의원이 네. 어제 대통령과 같이 식사했죠? 네. KTX 안에서. 네, 제가 호남 동행 의원이라 네네네. 네, 좀 같이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대통령과? 뭐 무슨 거대 담론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예. 이제 광주 그 방문을 이제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지방 일정이 어제 그 5.18 그 민주화 운동 예. 기념식 이제 참석이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뭐 서로 독담을 이렇게 나누는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뭐 가벼운 그런 뭐 이야기가 좀 오갔다고. 특히 기념사를 쓰고 지우고 많이 했다는데 마지막에 결국 즉흥에서 추가됐던 모두가 광주 시민이다. 자,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저도 현장에서 이제 들었을 때 사실 이 말이 가장 귀에 들어왔거든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광주 정신, 그 5.18 정신, 5월의 정신, 이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신을 결국 계승을 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뭐 이런 강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가자. 이러한 좋은 저는 그 비유를 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귀에 많이 와닿았고요. 또 언론을 보니까 이게 케네디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 그래서 모든 자유인은 베를린 시민이다. 근데 이러한 뭐 이 케네디 연설에서도 또 좀 뭐 모티브를 좀 받으셨다는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제 광주 민주화 운동 그 기념식에서 굉장히 맞는 그런 내용으로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박성미 변호사님, 지금 여러 오늘 조간 신문들을 보니까 광주 시민들, 그다음 호남 시민분들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던가요? 지금 광주와 호남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이고, 그렇습니까?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동안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진심이 느껴졌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매년 참석한다는 거 쉽지 않겠지만 실제로 매년 참석하게 된다면 명실상부 5.18은 그 기념식이 국가 행사로 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 대통령이 매년 가겠다고 했어요? 예.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와 참석하지 않는 행사는 그 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의 경비 수준에서도 큰 차이가 있고, 예를 들면 제가 경찰대학을 졸업할 당시에 졸업식에 매년 대통령이 참석해 오다가 당시 참석 예정이던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하. 이에 따라 권한대행이던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참석했었는데 행사 규모도 대폭 축소되고 경찰의 경비 수준도 상당히 하향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여부가 행사의 격을 결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매년 참석하게 된다면 5.18 기념식은 명실상부 국가 행사가 될 것이고 후임 대통령도 이와 같은 관행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 광주 시민분들의 반응 박성미 변호사가 잘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18이라는 것 자체가 진보, 보수 이렇게 모두 다 추모한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더 발전한 것 같고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도 오니까 좀 저로서 굉장히 뿌듯한 것 같습니다. 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는 그 자체가 긍정적인 그런 면이 좀 있어요.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믿음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후보 시절에는 사병들 월급 200만 원씩 주겠다 하더니 당선 딱 되니까 말을 딱 바꿔버리잖아.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기분 나쁜 부분이 있기도 하면서도 크게 기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호남분들, 광주 시민분들, 그래도 보수 진영에서 오니까 뿌듯하다. 국가 행사로 격상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떨까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박지원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까지 반응 함께 살펴보시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사과와 반성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5.18 정신이 제대로 받들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5.18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헌법 전문에 추가되기를 희망합니다. 말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5.18의 그런 이제 정신을 왜곡한 후보들에 대한 사퇴부터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비판적인 반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5월 정신을 계승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학살 세력이다라고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해주시길. 학살 세력의 후예다라고 굉장히 혹독한 지금 비대위원장들보다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상당히 혹독합니다. 강한 비판을 했어요. 국민의힘은 학살 세력의 후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바로 반박합니다. 정당 계보도 이해 못하고 막말. 이런 국민 갈라치기가 얼마나 퇴행적이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광주 시민들의 학살 세력의 후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당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의원님. 저는 어제 마음이 제일 불편했을 분 중에 한 분이 이재명 후보일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본인이 24만 7천 표 차이로 지금 석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본인이 당선됐으면 그 자리에서 기념사를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사감이 들어간 악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담이요? 사감이 들어간? 예, 악담. 악담이다. 예, 그리고 부러우면 지는 거죠. 저는 좀 부러움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저는 광주 또 내려가는 열차 안에서 그리고 또한 그 5.18 민주 묘지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굉장히 좀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예. 제가 이제 그 후보 시절에 현장 대변인으로 그랬죠? 올 2월에 5.18 또 민주 묘지를 방문했을 때 그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추모탑 앞까지 못 갔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그 앞에서 중간 지점에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참배하고 왔고요. 5.18 민주 묘지를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사실은 항상 그렇게 좀 반대하시는 분들의 좀 가로막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버스 안에서 보니까 저희한테 손을 흔들어 주시는 시민들이 꽤 보이셨거든요. 기류가 바뀌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정말 저희가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 광주 시민들이 이해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일회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계속 매년 가겠다. 예,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학살 세력의 후예라는 발언은 사감 섞인 악담이다라는 전주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참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자유의 확대 찬성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 확대를 위한 첫 걸음은 사실 그 망언에 대한 절연, 결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어제 민주당 안에서도 저도 그랬고요. 그 대통령의 참석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많은 참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영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5.18 그 희생자들을 향해서 온갖 망언을 내뱉었던 김진태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 후보로 공천받았잖아요. 근데 그 참 어이없었거든요. 저 무슨 자신감이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공천받기 위해서 허겁지겁 사과한 걸 뭐 다 눈치채고 있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가니까 아직도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어제 김진태 후보도 왔던가요? 저는 서울 기념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안 왔죠. 안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 안에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 망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리를 주시면 안 돼요. 근데 강원도지사 후보까지 내주시고서는 한다고 하니까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4.19가 60년에 있었고요. 첫 국가기념 행사로 이렇게 격상됐었던 일은 언제였냐면 김영삼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 광주항쟁은 80년에 있었죠. 예. 그리고 국가적 행사로 기념되기 시작한 건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도 또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오겠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광주 시민이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사실상 정말로 국가 행사, 온 국민의 통합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행복한 한 걸음에 김진태라고 하는 약간 뭐가 좀 묻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뭐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적절하게 좀 잘 정리를 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학살 세력의 후예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는 동의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뭐 비판의 한 부분이었겠죠. 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이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에 출근하면서 내일 있을 민주당의 의총, 내일 의총이죠? 내일 2시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의원들이 해주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동훈은 버리는 카드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총리 인준은 당초 안중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는 벌써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위해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결국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카드는 버리는 카드가 사실로 입증됐다. 총리 인준 안 해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로죠. 총리를 인준해주는 게 기본에 더 부합한다라고 작심반언을 한 겁니다. 문희상 전 의장입니다. 나는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줘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첫 출발을 하는 총리에 관해서 너무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정략적으로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총리 인준, 민주당은 해줄까 말까, 안 해줄까? 의원들의 찬반 투표, 무기명 투표, 내일 의총도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해주지 말라라는 메시지로 들리는데 문희상 전 의원은 해줘라 라고 합니다. 박용진 의원님, 내일 찬성할 겁니까? 반대할 겁니까? 검수완박된 찬성하시잖아요. 내일 2시에 의총이 열려요. 그리고 본회의는 4시입니다. 상당히 넉넉하게 의총 시간을 잡아놓은 거예요. 의총 되게 길다. 보통은 한 30분? 예. 그래서 이제 의총을 30분 전쯤에 열기도 하고요. 예. 뭘 좀 의논할 게 있다, 법안에 대해서 논의할 게 있다 그러면 별도의 날을 잡거나 아니면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을 잡거나 뭐 이렇잖아요. 근데 내일은 2시간 넉넉하게 지금 잡아놓고 의총 시간 되게 길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지도부가 그만큼 고민이 깊다는 거예요. 예. 지도부가 당부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표결, 인준 표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돌직구 쇼나 이런 딱집었군요. 돌직구 쇼에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게 지도부의 부담을 좀 던다. 그런 당부가 있었어요. 저는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우 중대한 거고 특히나 지금 오늘부터 지방선거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게 민주당 우리 후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지지층이 더 결집되는 걸지 이런 정치적 정무적 판단도
지도부로서는 해야 되죠. 지금 지도부 고민 중이다. 고민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까지 계속 안 해준다 했는데 고민하고 있다는 건 뭐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내일 의총이 아주 결정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는 가령 지도부가 A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인준해 줍시다. 그러나 지도부가 입장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야말로 난상토론. 그래서 2시간을 잡았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문희상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에 부합한다라는 말과 또 정성호 의원도 친 이재명계 좌장이잖아요. 정성호 의원도 그냥 시원하게 그냥 인준시켜주고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의원들께서 어떻게 판단할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인준해주자 쪽이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들어보니까 그런데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야기하지 말랍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기류 변화가 있다. 내일 표결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부결되면 이건 야당의 손해다라는 발언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가 됐습니다. 과연 이번 지방선거 국민들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허니문이냐 윤견제냐 13일의 승부 스타트. 최근 여론조사 결과 잠시 후에 저희가 미디어월에서 짚어드리겠고요. 오늘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열일곱 개 광역시장제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9군데 이상에서는 이겨야 되지 않겠냐. 절대 우리가 방심할 수 없는 상태다. 마지막 일주일에 저희가 생각했던 목표를 8곳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서 뛸 것이고 대형 미디어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미디어월을 통해서 시원하게 민심의 기저를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화제의 재보선 지역 2곳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도전장을 내민 인천 계양을, 안철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진 분당입니다. 이곳의 여론조사 결과 과연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인천 계양을부터 띄워주시죠. 자, 인천 계양을 양자 대결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곳에서 50.8%, 그리고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40.9%, 50대 40, 대략 10%포인트 차이예요. 50대 40. 자, 그럼 분당은 어떨까요? 분당으로 갑니다. 분당 갑, 안철수 후보가 60.8%, 그리고 이곳에서 국회의원을 했었던 민주당의 김병관 후보는 32.1%, 약 2배 정도 차이. 자, 다시 계양을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볼까요? 자, 인천 계양을에서는 이재명 후보 50.8, 국민의힘 후보는 40.9, 10%포인트 대략 차이. 분당갑에서는 한 2배 정도 차이. 자, 묘한 분위기 양쪽에서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 기자 출신 김수경 교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두 지역을 저희가 일부러 딱 띄워봤어요, 둘 다. 두 지역 모두 다 이재명, 안철수 후보의 선전이 감지됩니다. 차이점은 느끼셨습니까, 혹시?
이제 원래부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인천 계양을로 출마를 하기로 결정할 때부터 너무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구로 가는 건 아니냐, 아무 명분도 없고 연고도 없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죠. 이제 이 여론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윤영선 후보에 비해서 한 10%포인트 정도 앞선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오차범위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제가 2020년 총선 때 그 원래 전 지역구였던 송영길 후보가 그러면 얼마나 득표를 했는지를 좀 찾아봤더니 한 58% 정도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갭이 줄어든 겁니다. 이제 생각보다 이재명 후보가 많이 앞서지는 않는다고 아마도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이거 잘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승산도 한번 이제 걸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제일 지금 민주당으로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 이기고 나머지 선거에서는 다 패하는 것이 아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도 맡고 있고 본인만 좋으려고 지금 어떤 대선 실패 책임도 외면하고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만 크게 이기지 못하고 근소하게 이기고 나머지 선거를 패배하는 것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텐데, 지금 보기로는 어쨌든 판세가 뭐 박빙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허니문 기간일 수도 있어서 뭔가 윤석열 정부에게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국민의 힘을 지지하자는 어떤 의견과, 또 아니다, 윤 정부를 더 견제해야 된다는 이런 민주당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서 앞서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안철수 후보가 분당에서도 앞서고 있는 게 맞고, 경기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도 김동연, 김문혜 두 후보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박빙 지세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가 어떻게 귀결될지는 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발언도 지금 들어와 있다는데 들어볼까요? 대선은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번 지방선거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우리가 선거에 참여만 하면, 주변 사람들 포기하지 않게 하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제는 충분히 심판하셨으니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도 이번엔 일할 사람을 뽑고 이재명의 동지들에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대선이 끝났다고 세상이 끝난 건 아니다. 충분히 심판하셨으니 일할 사람 뽑아달라. 오늘 공식선거 운동이 개시됐기 때문에 선거 유세차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발언, 따끈따끈한 발언이기 때문에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 행동을 두고 여야 간에 논쟁 중입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서 유세 중에 한 식당에 앉아있는 모르는 여성의 어깨를 쿡 찌르는 영상입니다. 이 여성은 상당히 놀란 반응을 보였는데, 이 이재명 후보의 영상을 두고 여야가 지금 논쟁 중입니다. 영상부터 보실까요? 자,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한 주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앉아있는 갑자기 여성의 어깨를 콕 찍고, 아마도 이제 핸드폰을 보고 있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세도 하고 인사도 하는데 나 이거 왔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어깨 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성의 반응이 꽤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가 논쟁 중입니다. 국민의힘, 자칫 성범죄가 될 수 있는 나쁜 손이다. 모든 여성이 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재명 후보, 영상 공개하지 않았다면 장난삼아 어깨 톡 친 걸로 성추행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고 공격했을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장난삼아 친 거다. 강력기 형사 출신의 박승배 변호사님. 왜 웃으십니까? 너무 강력계를 제가 강조했습니까? 그냥 그건 본인 이력이라 제가 말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강력계 형사 출신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여야가 뭐 그렇게 막 심각하게 논쟁 중은 아닌데 어쨌든 논쟁 중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모르는 여성을 툭 어깨를 이제 콕 찌른 것, 성추행이 될 수 있는 나쁜 손이다. 장난삼아 콕 찌른 거다. 전직 형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만 판단하면, 성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접촉한 신체 부위도 상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전반적인 상황에 양 당사자의 의사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신체 접촉 자체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죠. 그렇지만 어깨를 쳤던 데다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여성이 다소 당혹스러워하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상황, 성추행으로 인식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은 다소 부적절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성추행까지 비화될 만한 문제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비판할 만하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스킨십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굳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까지 할 필요까지는 있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박윤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서 저도 뭐 저 영상을 지금 봤는데요. 앞서 그 한 청년 한 분과 또 젊은 여성 한 분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되게 반갑게 악수하거나 또 뭐 이렇게 봤다 이렇게 되게 이제 반가워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제 느낌에 그런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이런 정도의 인사를 건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툭 건드렸던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 장면을 가지고서 성추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하면서까지 정치적 논란을 굳이 국민의힘이 왜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상대 후보에 대해서 별의별 그 얘기를 다 하는 게 선거판이긴 하지만 이제 저런 논란이 무슨 뭐 선거판에 도움이 되고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저거를 보고 저거 성추행이다라고 정색을 하고서 하실 거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알아서 하시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인 처벌도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죠. 지금은 뭐 성범죄 관련한 부분이 이제 뭐 친고죄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 증거 자료라고 저게 지금 증거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문제 제기하시고 저거 별거 아니다. 저거 별거 아니다라는. 하시라고요. 별거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는 본인 말씀만 말하시면 되죠. 어깨톡은 굉장히 부적절하죠. 부적절하다. 예. 별거 아니다. 이게 부적절하다. 이제 뭐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부적절하고 특히 그 이제 콕 당한 여성의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언론까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것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그 이재명 후보도 아셔야 될 게 이제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으면 그게 또 요새는 성희롱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을 좀 가지셔야 된다. 뭐 이러한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의 지지율 어떻게 나올까요? 박빙입니다. 그냥 박빙이 아니라 초박빙입니다. 43.8 김은혜, 43.2 김동연, 그러다 보니까 5.5 강용석. 요 의미가 상당히 5.5 이상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의 지지율이 소수점 앞자리가 지금 깻잎 차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합니다. 상대 후보를 향한 두 후보의 발언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실패한 경험을 경륜으로 포장하고 과거로 미래의 발목을 잡는 정치야말로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경험도 경험 나름이죠. 경험을 주장하시기 전에 집값 폭탄, 세금 폭탄으로 국민들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그 정책을 발표하신 분이 김동연 후보시죠. 경기도지사는 누구의 아바타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구의 대변인 뽑는 선거 아닙니다. 일꾼을 뽑는 자리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MB정부 때의 대변인이나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역할을 한 거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로의 전적을 폄훼하는 강력한 견제 발언들, 대변인 말고 한 게 뭐 있냐? 실패한 총리 아니냐? 서로를 향한 강력한 견제 발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김동연 후보가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문제가 명확하다. 이런 비판적인 발언을 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인카드 유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문제는 좀 있다고 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뭐 법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백현동 문제나 또는 성남의 도시인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분명하게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2가지 저희가 엄선했습니다.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공개하죠. 바이든 미 대통령이 내일 방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집무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당선 업무 시작 이후 매우 빠른 한미 정상회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용산 집무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김수영 교수님, 지금 이제 막 새로 마련된 용산 집무실에서 정상회담을 하는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외빈 중에서 공식적으로 용산 집무실을 방문하는 거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5월 10일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이제 11일 만에 아주 최단 기간에 미국 대통령이 결국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용산 대통령 5층 집무실에서 90분 동안 첫 정상회담을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후로도 굉장히 밀착된 어떤 동행하는 그런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북한과의 지금 어떤 북한의 지금 조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곧 핵실험을 할 거란 얘기도 있고 또 ICBM 시험 발사를 앞두고 있다는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미 동맹을 굉장히 공고화하고 어떻게 이 두 나라가 이제 북한을 어떻게 저지하고 그런 핵 확장 같은 것들을 억제할 것인지 또 앞으로 이제 경제 안보 기존에는 어떤 좀 국방의 측면에서 어떤 안보가 중요했다면 이제 경제 안보의 또 새로운 개념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뭐 반도체 같은 것들에 대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긴밀하게 논의될 것이고 또 그래서 만찬에는 그 경제 수장들이 그 이제 기업체 수장들이 모두 대거 참석해서 국방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보일 거라고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과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ICBM 기지 밖으로 끌고 나와 액체 연료 주입 단계로 추정된다. 미사일을 기지 밖으로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과거 발사 때 나온 징후들이 일단 포착됐다. CNN 48에서 96시간 내에 시험 가능성이 있다. 김태효 실장 1차장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에 도발할 경우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즉시 한미연합 방위태세 지휘 시스템 들어가도록 플랜 B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 한미 정상이 함께 연합방위태세 지휘 시스템 지휘를 한다. 북한의 ICBM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현장 지휘를 한다. 그렇게 되면 김수영 교수님, 북한이 도발해봤자 실익이 없겠네요. 오히려 더 한미 좋은 꼴. 북한 입장에서 볼 땐. 저도 그래서 뭐 핵실험은 안 할 것 같은데 이제 ICBM 시험 발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지금 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시험 발사를 하게 되면은 한미가 연합해서 얼마나 강하게 동맹으로 이 북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도 굳이 그러한 모양새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계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도발의 위험성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시험 발사를 통해서 한미의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제공하지는 않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관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전재호 의원님, 용산 집무실에 정상회담 할 공간은 충분합니까? 보니까 굉장히 좀 심플하고 굉장히 간소하게 집무실을 지금 꾸몄잖아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시설은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미 또 정상회담이 또 그 취임하고 나서 정말 그 열흘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까 그 나온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그 후보 시절부터 이제 강조했던 게 경제 안보입니다. 그래서 안보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뭐 자원이나 아니면 뭐 기술적인 어떤 동맹 관계 이런 것이 이제 안보와 같이 결합돼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우리나라 이제 방문 일정에서도 이러한 뭐 기존의 그 한미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뭐 기술 동맹이랄지 아니면 경제 동맹 이러한 좀 그 여러 그 결합적인 좀 동맹 관계에 대한 또 다양한 이런 이야기가 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좀 아주 작은 굉장히 작은 논란 중에 하나가 박용진 의원님.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종료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과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현 여권에서 이제 흘러나왔었거든요. 청와대 쪽에서 제가 그 얘기 들은 것 같고 기사도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만날 거다.
라는 얘기로 많은 기자들이 알고 취재가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문 전 대통령 만날 예정도 없었고 계획도 없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뭐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있었고 바이든 측에서 먼저 보자고 연락 온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약간 진실공방 양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전말을? 아니요, 뭐 관련해서는 없고 저도 보도만 봤고요. 네. 저는 사실 좀 놀랐어요.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하고 무슨 협의를 하고 하더라도요. 사실은 국회에서 인준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당과의 어떤 소통과 이런 부분들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번에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그 쿼드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게 되면 거기 덜컥 좋죠 뭐 이러고 참여해버리면 그 두고두고 큰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현 정부가 그 부분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좀 바라고요.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했었던 사항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려고 해도 현 정부와 국회에서의 협의와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고요. 새로운 조약이 인준되려고 하더라도 국회가 좀 필요해서 세상에 현직 대통령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야당이 된 국회 다수파와 관련해서 이게 관리를 하려고 하나. 그래서 약간 미국의 이 광폭 행보는 뭐지 하고 좀 놀랬거든요. 오히려 저는 역으로 미국 대통령 올 때 우리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어떤 현안을 논의할 거고 어떻게 좀 내 입장을 좀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좀 설명하고 사전 사후에 설명하고 협의하는 게 뭐 독일이 통일 전에 그랬고요. 또 스웨덴이 또 안보와 관련해서는 야당을 끌어안고 그렇게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좀 그런 문화가 좀 만들어져서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우리 내부에서 관철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여야를 뛰어넘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부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소식 짚어드렸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역 배우로 사랑받았던 분이죠.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을 하고 아침에 들이받았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제 오전 7시 50분 아침이에요. 서울 강남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김세론 씨가 운전하는 차량, 검은색 차량, 검은색 SUV가 갑자기 전압기를 들이받아요. 세게 들이받아요. 변압기와 가로수를 들이받습니다. 변압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연기도 피어오르고요. 한참 동안 김세론 씨 차량 멈춰 있죠. 연기 나죠 지금. 김세론 씨 차량 부품도 지금 도로에 뜯어져 나왔고요. 뒤로 후진하다가 현장을 이탈합니다. 느릿느릿 전진을 하고 현장을 이탈합니다. 자, 이거 무슨 사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 차는 왜 저러고 있을까요? 김세론 씨, 시민 신고로 경찰 출동했고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체열 요청을 했어요. 지금 가로수 변압기 들이받고 도주한 거예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고 충돌 당시 변압기를 망가뜨려서 신호등이 멈췄고 주변 상점 카드 결제도 먹통이다. 47개 점포 가구 3시간 45분 정도 정전했다. 한전 측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밝혔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완전히 빵 하고 무슨 날라서 그래갖고 차가 나왔지. 여기서 누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차가 너무 비틀비틀 거리니까 차를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9 신고를 해준 거지. 그 덕분에 민사사고가 안 난 거지. 저 밑에 있는 가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짜증내면서 냉장고 다 막 전기 쓰고 뭐 계산도 못하고 막 큰일 났다면서. 아역배우 김세론 씨는 아역배우를 하도 맡아서 그런지 또 원빈 씨가 열어냈던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이 목숨 걸고 구해줬던 역할도 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아역 출신 배우인데 이미지가 좀 안 어울려요. 음주운전에 저렇게 음주한 거 맞죠? 네, 음주 자체는 사실입니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망가지면서 신호등이 먹통이 되고 주변 상점의 카드 결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 이상으로 주변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김세론 씨가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감지기로 감지를 해봤더니 술 마신 것 자체는 분명했습니다. 이 경찰이 호흡 측정기로 측정을 시도했는데 호흡 측정 자체를 거부하고 곧바로 혈액 채취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이 이에 따라 김세론 씨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혈액 채취를 했고
통상 혈액 채취를 하면 그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원칙이고 그 측정 결과에 이의할 때만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초에 호흡 측정 자체를 불신하고 곧바로 혈액 채취를 요구할 경우에 그 자체로 음주 측정 거부라는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만 아하. 경찰 실무상으로는 혈액 채취를 요구할 때 받아들여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악수입니다. 호흡 측정보다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열의 8, 9은 더 높게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렇지만 김세롬 씨 입장에서는 처벌 기준에 부합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장에서 보기가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어허. 혈액 채취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까 예. 유예할 시간을 벌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악수에 해당하고 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관련 처벌 법규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세론 씨 오전 아침 7시인데 얼마나 먹은 거예요? 얼마나 먹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만취 상태로 보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보험회사가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인적 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음주 상태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 배상은 온전히 보험회사 측이 해주어야 하고 동승자가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그 신원 자체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방조는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방조범도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상당하지만 통상 방조범을 처벌하는 경우는 자신의 키를 건네주면서 운전을 종용하거나 업무상 지휘 감독 관계에 있다 보니 운전을 할 수 없었다거나 운전을 하지 않고는 음주를 한 장소를 빠져나가지 못할 장소로 유도한 정도에 이르러야 방조로 처벌되는데 음주운전 방조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동승자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정도 들이받을 정도면 많이 마신 거죠? 상당히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함부로 예단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음주 운전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가법에 해당할 만한 음주 수치가 나올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아침이라서 더 문제될 건 아니지만 아침이든 점심이든 밤이든 술 마시고 해들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또 하물며 아침에 음주였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6시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